이번에는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얼마 전에 그 방중 때 시진핑과 푸틴의 장수 관련한 사담이 생중계가 됐죠. 열병식 한가운데서요. 그때 굉장히 이 장수가 무슨 내용이냐라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의 불멸을 상징하는 땡땡땡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둘이 알고 보니까 동갑내기입니다. 네. 72세 동갑내기인데 서로 장수 욕망을 드러낸 사담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일단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아니 저도 저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일단 뭐 72세 동년배의 뭐 평범한 덕담으로는 안 들리거든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진핑, 푸틴 나누는 얘기도 뭐 우리랑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그래요? 노장년층 대화로 뭐 이렇게 여겼는데 사실은 장난이 아닙니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푸틴이 이제 덕담 차원에서 생명공학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장기 이식도 해서 갈수록 젊어질 거다. 그리고 영생불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대화하면 아유 욕심이지요. 건강하게 그냥 적당히 네. 살다 가야죠 이래야 되는데 시진핑이 150살까지 이번 세기에는 살 수 있답니다. 이래요. 그렇게 맞받아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끼리면은 뭐 능력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살 때까지 살다 간다 이러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국가들입니까?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나 뭐 생체이식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해봐. 이쪽에서 우리가 뭐 미국보다 더 먼저 해봐. 이런 능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뭐가 심상치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퍼졌는데 이게 보통 그냥 둘이 귀옛말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통역을 쓰고 저렇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얘기를 했고 중국 중앙TV도 아마 이번에 좀 크게 낭패를 봤을 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하다가 저게 포착이 된 겁니다. 물론 통역을 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이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통신사한테 나 이거 좀 지워달라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푸틴과 시진핑 이 두 명의 스트롱맨이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를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어요. 그러자 보니까 이 중국 CCTV 측에서 이 영상을 찍었던 영국 로이터 통신한테 이 영상을 내려달라. 삭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영국 로이터 측에서는 알겠다라고 이해를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중국 측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 내용들이 네. 이 외국 서방 언론이 이 편집에 따른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로이터 측에서는 영상을 내려주긴 했는데 그 영상 자체의 진실성과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영상 내려달라 하면서 서둘러서 수습에는 나섰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권력자의 영구 집권 의지가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집권을 해왔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미 정치적 영생 상태로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 보시죠.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포함해서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시진핑 주석도 201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5번, 그 중간에는 총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서기를 맡고 있는 드미트리 메데프 부서기가 대통령이었고 푸틴 대통령은 당시 총리로서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건강하다면 뭐 권력 기반이 단단하고요. 또 국민적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5연임을 넘어서 6년임. 시진핑 주석도 3년임을 넘어서 4연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건강만 하다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던 건 예. 어떤 현대 과학의 어떤 의학의 진보도 있지만 네. 그들의 진심이 좀 묻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만 하다면 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그러면 외모 변화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보면요, 1973년 그러니까 20살 때의 지금 저게 시진핑 모습이고요. 2012년 58세의 시진핑 또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세 이제 60이 넘어서의 시진핑 모습이고요. 그 뒤에 이제 최근에 2023년 2년 전이죠. 그때 69세. 그리고 현재의 시진핑까지 이렇게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럼 푸틴은 어떨까요? 푸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푸틴이 이게 학창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좀 추정이 안 되지만 학창 시절, 뭐 지금과 사뭇 비슷한 또 얼굴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도 또 비슷한 얼굴. 47세의 푸틴, 52세의 푸틴은 2003년이고요. 그 또 지나서의 푸틴 모습도 60세, 환갑이 됐는 나이의 푸틴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제 65세 또 지나서 현재에 다다르면은 지금쯤 왔을 때의 푸틴의 모습 생각보다 꽤 젊어 보이는 푸틴의 또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니 뭐 흑백 사진 시절 딱 빼고는 뭐 이게 좀 살이 올랐다가 줄었다가 한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외모는 크게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럼 이 두 사람의 건강 관리법도 궁금해요. 특별한 좀 비법이 있어요. 일단은 푸틴은 좀 올빼미형이고요. 시진핑은 약간 얼리버드형인 거. 그러니까 푸틴은 밤에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요? 심야에. 그 밤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이게 젊을 때부터 이제 습관이 돼 있는데 좀 늦게 아침에 일어나고요. 근데 식사를 보통 정오쯤에 오믈렛이나 메추리알, 코티지 치즈나 비트 주스 이걸로 간단히 해결을 하고요. 2시간 정도 수영을 하죠. 시진핑이 왜 뭐 얼음욕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헬스장에서 물에 들어가서. 네. 헬스장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동을 마감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저 반려견 보였지 않습니까? 네.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에 밤부터 좀 집중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어떻게 합니다. 관리해요? 과거에 청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많이 아프더라. 밤새워서 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 이러는데 인상 깊은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밤에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실타래처럼 막 얽힌 이런 생각을 다 끌어안고 있지를 말고 바늘 하나에는 실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마음을 정갈하게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면은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뭐 시진핑의 좀 집중력 있는 어떤 성공 비결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건강 관리 비법은 좀 다르지만 네. 결국은 두 사람이 지금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평균 수명 한 6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푸틴이 이렇게 돌고래인가요? 네, 돌고래, 수영하는 장면이 애완 지나가는데. 돌고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해 주신 거 쭉 들으면은 평범한 건강 관리법 같지만 지금 저 장면이요. 푸틴 보면은 아니 원래 KGB 또 출신이잖아요. 정보기관. 와우. 아니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 굉장히 수영도 또 잘하고요.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 전문가시잖아요, 두 박사님. 예. 푸틴만의 또 특별한 건강 관리법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의 건강을 지키는 것, 예. 요 냉수 마찰도 있겠습니다. 거의 매년 냉수 마찰을 하는데요. 아마 네. 저게 이제 주연절이라고 그래서
1월 7일 전날, 그러니까 1월 6일이 될 겁니다. 러시아는 율리우스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는데, 그 전날 저렇게 준비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연못이나 호수에 들어가서 냉수 마찰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이제 저런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그런 힘도 구하고, 그렇군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미래도 기도를 할 거고요.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또 종교에 귀화를 하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국론 통합을 좀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는 뭐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충분하겠습니다. 저렇게 상탈하고 냉수 마찰하는 것도 네. 특별한 건강 관리 비법이 될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전임 대통령입니다. 옐친 네. 대통령이라든지 과거 소비에트 연합 시절에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탈린 서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꼴초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담배를 많이 꼴초였고, 피시네. 네, 전임 옐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술, 아. 그 독주로 유명한 보드카를 즐겨 했죠. 푸틴 대통령은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 시절에 네. 극동 지역으로 휴가를 가서 이렇게 상탈하고 건강하다는 모습,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술과 담배로 건강을 잃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도자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군주가 되어야 되는데 네. 유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의 뭐 레슬링이나 유도에 당하는 러시아의 뭐 삼보라든지 이런 좀 건강 또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국민들이 이런 체육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상의 탈의하는 모습 자꾸 보여주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죠. 충분히 의도가 있죠.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여타 정상들은 사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그렇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대통령들이 네. 어떤 정상들이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상탈할 이유가 없는데요. 강력한 러시아, 그리고 과거에 뭐 말씀드렸던 옐친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유약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워낙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치적 영생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푸틴의 어떻게 보면 건강 챙기기 이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의 더 타임즈와 같은 예. 다소 의도를 조금 가지고 있는 듯한 이제 서방에서의 나온 건데요. 결국은 늙지 않는 비법,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정화를 하면 네. 저속 노화가 어. 가능한 것을 뭐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좀 검토해봐라라고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더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네. 사실은 러시아는 원천 기술, 첨단 과학 기술에 굉장히 그런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네.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지난 몇 해 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영국에서 스크리팔 부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촉과 같은 신경, 네. 일종의 생화학 공격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라는 취지로 예. 이렇게 지시를 한 거고, 그 신약을 개발하라는 취지의 중심은 뭐냐면 저속 노화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면역 체계를 개선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의 이제 신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인지 능력도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지 능력도 천천히 이렇게 좀 노후화되고 감각 기관도 개선이 되고 여타 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네. 그런 이제 신약 개발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맏딸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보론조바는 예. 이제 그 유명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의과대를 졸업을 하고 실제 내분비외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계 남편을 만나서 그렇군요. 결혼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마리아 보론조바한테 이제 수십억 달러를 지원을 해서 이런 유전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그런 맏딸한테.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이런 뭐 영생을 위한 저속 노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영종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많아야 66, 67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드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이렇게 만성적인 그런 성인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영원한 불멸 이런 얘기를 좀 해봤지만 이거는 뭐 독재자들이 항상 꿈꾸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불멸을 꿈꾸면서 자신만의 불로초 이런 걸 좀 찾았다고 하는데 그럼 독재자들의 불로초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자, 백세를 꿈꿨던 북한 김일성의 불로초. 혈.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좀 섬찟한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CNN에서요. 이거의 비밀을 한번 밝힌 적이 있다고요. 들어볼까요? Kim Il-sung would watch young children do adorable things and laugh. The research center decided happiness brings good health. And a more sinister technique, blood transfusions from 20-year-olds. Kim says those selected to give blood to the father of the nation were fed special nutrition before donating. 아니 그런데 이게 CNN이 추정 보도를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의 증언을 바탕으로 또 보도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탈북민이죠. 김소연 박사라고 예. 김일성의 김일성의 장수 문제를 연구하는 그 센터에서 이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일성이 과거에 일찌감치죠. 네. 100살까지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 연구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CNN의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네. 절대 독재자의 장수를 위해서. 근데 역시 이제 마지막에 선택된 게 아까 뭐 사악하다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엽기적이기도 한 젊은 20대 청년들의 피를 주기적으로 수혈받아서 몸의 피를 교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이 수혈을 받으려면 그 청년들의 어떤 신체 상태나 피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그 피를 또 음식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20대 청년들의 피뿐만 아니라 예. 만담조, 이거 사람 쉽게 말하면 개그맨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기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그 나를 좀 했다는 거죠. 웃겨봐라. 예.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쁨, 아까 뭐 애들을 보고 웃었는데 애들 보고 웃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젊은 만담가들, 북한이 또 만담 예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네. 그래서 7명의 만담조가 항상 이렇게 투입돼서 김일성의 심기를 좀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또 만수무강연구소, 뭐 장수연구소 이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100세 넘게 이렇게 좀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은 김일성이 1994년에 82세를 끝으로 100세는 못했네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북한에는 김일성의 불멸을 상징하는 땡땡땡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뭐 전국 곳곳에 설치할 건가 싶긴 한데 정답이 뭡니까? 영생탑입니다. 영생탑, 네. 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이 94년에 죽고 나서 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2011년에 아들인 김정일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하나를 더 파서 다시 세웠겠죠. 저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영생한다. 우리와 함께 항상 곁에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불로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들의 두 번째 불로초는 뭘까요? 자, 이번에 김정은인데 아니 냉동 인간이라고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용주 평론가? 북한에는요 만수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요 최고 존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백두혈통의 건강과 장수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연구원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이윤걸 박사님인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김정은의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네. 이 백두혈통의 영생을 위해서 냉동인간을 실제로 북한 내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뭐 영화 속에는 많이 나와요, 저렇게.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게 사실상 과학계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냉동인간을 이제 60년대부터 많이 이제 시도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냉동이 됐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이 만수무강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일단은 사망한 뒤에 30분 이내에 체온을 영하 3도로 낮추고요. 혈액을 제거하고 거기다 부동액을 넣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영하 150도 이하에서 액체 질소에 보관을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이 냉동인간 기술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냉동인간을 보관한다고 해도 나중에 되살렸을 때 진짜 제정신인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온전한 모습. 온전하게 예.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좀 과학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만수무강 연구소 이제 박사가 저런 증언을 했다는 건데 네. 실제로 저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특히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 41살인데도 거기 뭐 종합병동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들, 뭐 해외 의료 기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특화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멸을 꿈꾸는 마지막 독재자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후세인이네요. 후세인의 불로초는 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역 얘기인가요? 두진호 박사님. 예,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네. 워낙 뭐 정상들이 수많은 일정들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시켜서 심지어 목소리까지 그래요? 훈련을 시켜서 예. 거의 똑같은 상태의 대역들을 최소 2명 혹은 3명 이상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라크 대통령을 지냈던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도 예.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식별된 여러 가지 사진들과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코라든지 눈매라든지 귀라든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있었던 이라크 대통령이 여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 나왔던 예. 사담 후세인까지만 진짜의 대통령이고 나머지 정상회담에 등장했던 후세인은 네. 다 대역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가짜였을 거다. 네, 가짜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잡혔을 때 보면 뭐 지하도로 대피하다가 하수구 같은 데서 나중에 잡혔잖아요. 네.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면봉을 이용해 가지고 입속에 이렇게 유전자를 채취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미군은 미 CIA나 이쪽에서는 후세인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잡은 게 진짜 후세인인지 아닌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CIA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후세인이라고 100% 특정할 수 있으려면 예. 그럼 뭔가 대조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육안만 보고 대충 야, 후세인하고 비슷해, 맞아, 네. 후세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당시에 뭐 믿거나 말거나 가짜 후세인과 또 진짜 후세인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떠돌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CIA나 뭐 이런 그 특수부대에서도 이 후세인을 보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진짜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릎 위에 앉히는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격수가 후세인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심장 부위에 아이를 앉히고 있으니까 네. 저격수도 멈칫할 거잖아요. 방아쇠를 당길 때. 그때 이제 자기는 도망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후세인 같은 경우에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하는 이 독재자였는데 카메라 클로즈업 되는 걸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네. 카메라 클로즈업을 안 하는 사람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이제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보디가드를 키별로 뭐 2m 되는 보디가드 있었고 그래서 18명을 대동을 하면서 각 예. 부위를 사담 후세인의 각 부위를 네. 가드하는 그런 이 보디가드들을 대동한다. 이런 게 이제 진짜 후세인 구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같이 AI가 개발된 시대에는 네. 정상들도 역할하기 힘들 것 같고요. 대역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영상 정보들, 생체 정보들이 다 수집이 되는데 과거에는 뭐 AI 이런 기술 개발이 없었던 시절에는 네. 일일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놓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어서 AI로 저걸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과거의 후세인처럼 오늘날의 어떤 권위주의 지도자들도 네. 대역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시 후세인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다 보니까 뭐 저런 구별법까지 설이 돌았던 건데 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김정일, 북한 김정일도 대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통치 활동을 막 박차를 가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우리 정보 당국자가 김정일의 대역이 2명 있다. 유사시에 총알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좀 2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이게 과거 일본 중세 시대에 예. 카게무시아라고 있었잖아요. 오. 이 쇼군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가짜 그림자 그 인물들을 둬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잘못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김정일도 아마 거기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유일 영도니까 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성형 수술도 찍히고 뭐 체중도 비슷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에도 김정일의 대역이 있었습니다. 네. 회담, 예. 남북 회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북한의 뭐 생각이나 북한의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우리가 회담 전술을 좀 짜는데 가게무시아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대역까지 써가면서 어떻게든 뭐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말로는 대부분의 독재자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뭐 히틀러, 예. 이거는 뭐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죠. 1933년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1945년 4월 말에 사실상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하고 나서 예. 스스로 권총으로 이렇게 자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도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이라크를 공포 정치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정말 그 자신을 신격화해서 오늘날의 뭐 북한 왕조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해왔죠. 마찬가지로 2003년에 이라크가 무너진 이후에 네. 이라크가 무너진 이후에 어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런 재판을 통해서 2006년에 이렇게 사형되었고요. 왼쪽에 있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경우에도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약 29년 동안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뇌졸중으로 네. 뿌린카라고 하는 그의 관저가 되겠습니다. 관저에서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요. 최소 12시간에서 13시간 이상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생이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이용주 평론가.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일단 인간의 수명 과학적으로는 어느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이제 의학계에서는 예. 최대 13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정말 최대로 늘리면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당뇨, 심장 질환, 암 같은 이제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병들만 잘 해결을 하면 네. 13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의학계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 보니까 뭐 좀 130살까지 좀 살아보려고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요즘 많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일단은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된 세포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멸하는 요렇게 그런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이 생명을 늘리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노화되는 장기를 이제 3D 세포 프린팅이라 그래서 장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갈아 끼우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노화 세포가 제거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젊은 피를 이제 수혈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 나눴듯이 네. 젊은 피를 수혈하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기술도 계속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또 증명된 거 아니어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해요. 푸틴이 정말 언급한 대로 아니 장기를 혹시 인공장기로 교체를 한다면 이거 진짜 영생이 가능할까? 저희가 의학 전문가한테 한번 네. 물어봤습니다. 보통 장기 이식을 통한 간이나 폐나 뭐 관절이나 이런 거는 이식을 통해서 고쳐서 쓸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뇌는 이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생, 오랫동안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로봇에 있는 뭔가를 이식하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럼 나중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있는 뇌를 이식해서 그냥 몸만 그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쭉 짚어본 거는 시진핑과 푸틴이 공개 석상에서 생명에 대한 욕구 이런 걸 좀 드러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걸 좀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아마 전승절의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돌아간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까지도 야 이거 정말 할만하다.
살만 난다. 네. 이 독재 체제를 정말 영속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치하에서 살아야 되는 주민들이나 인민들은 뭔가 좀 이게 너무 싫은 세상이 빨리 안 되면 네. 생명, 물리적인 생명이 끝나서라도 교체가 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할 텐데 그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 이거는 뭐 어떤 변화의 출구도 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독재자들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를 않겠죠. 네. 자기들의 영생을 아마 영원히 꿈꿀 겁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권력자들이 꿈꾸는 불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